여러분 안녕하세요. 소설 쓰는 여자, 소설 읽어주는 여자의 이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국가와 혁명과 나, 그 8번째 시간인데요. 네, 여러분 이 아래 구독 버튼, 구독 눌러주시면 제가 읽는 계속된 이야기들을 받아보실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네.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성실히 댓글 답변 달아드릴게요.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에 대해서 이번에 세계의 지도자들이 또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총리 마하티르라는 분이 얘기를 했는데요. 박정희 대통령은 매우 강한 지도자였으며 기업을 일으켜 국부를 증진시킨 훌륭한 지도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전 고건총리가 한 얘기인데요. 매 회의마다 우리 농촌과 국태에 가졌던 뜨거운 애정, 빈곤했던 우리 역사에 대한 한에 가까운 처절한 심정, 그리고 빈곤을 극복하여 경제 대국을 이룩하려는 치열한 집념에 숙연해지곤 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싱가포르의 리쿠안유 총리가 한 얘기인데, 아시아에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한 위대한 새 지도자로 일본의 요시다 시게루와 중국의 덩샤오핑, 그리고 오직 일에만 집중하고 평가는 훗날의 역사에 맡겼던 지도자 한국의 박정희를 꼽고 싶다 라고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일본 총리 다나카 가쿠에이는요, 박정희의 죽음은 한국에서 일어난 일 중 가장 비극적인 일이었다. 이를테면 날개를 달고 승천하려는 호랑이의 날개가 잘린 것 같은. 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었던 카리모프 그분은요, 한국의 경제 발전 모델을 중요시하고 있다.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기를 많이 읽으며 박정희식 발전 모델을 참고로 하고 있다라고. 네. 세계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을 위대한 지도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님께서 직접 쓰신 이 국가와 혁명과 나, 왜 읽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계속 끝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얼마 안 남진 않고요. 반 넘어갔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드릴게요. 네 번째, 제4장 세계사에 부각된 혁명의 각 태상. 첫 번째, 혁명에 성공한 각 민족의 재건 유형. 두 번째, 중근동과 중남미의 혁명 사태. 세 번째, 혁명의 각 태상을 보고. 네, 입니다. 본인은 이제 세계사에 비춰진 각종 각양의 혁명을 고찰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다.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혁명이 어떤 혁명의 성격을 띠고 있는가를 비교하여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혁명이란 그 본질적인 면에서나 행동 반경상으로 보나 관용이나 타협이 일절 용납되지 않는 것은 어디까지나 초비상수단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상식이기는 하지만 20세기 후반에 있어서는 그것도 많은 변화를 가져온 것도 숨길 수 없는 사상이다. 하나의 확고한 사상이나 제도상의 개혁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단순히 정권의 장악에 혁명의 수단을 차용한 예도 흔하다. 그러나 혁명의 요체는 적어도 한 국가나 한 민족이 회천의 대업을 수행함으로써 명실상부한 복지사회를 이룩함에 있는 것이 아니면 안 된다. 또한 이러한 과업들은 궁극적으로 혁명이란 비상한 격동의 과정을 필요로 하고 왔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바이다. 참으로 위대한 창조는 그와 같은 위대한 진통에서만 가능하였다 할 것이다. 요는 이 위대한 창조를 위하여 위대한 진통을 감당할 만한 이상과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다. 그러한 문제의 열쇠 없이 한 국가, 민족도 위대해진 예가 없거니와 혁명 또한 온전하게 치러진 경우도 없다. 물론 한마디로 혁명이라고 쉽게 불리어지기는 하지만 그 광의로운 단어 속에는 이념이나 목적과 방법, 그리고
그 결과에 있어서는 실로 천태만상이 내포되고 있다. 그 속에는 찬성할 것도 있고 비난될 것도 있으며 성공한 것도 실패한 것도 그리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성적인 것으로 유산되는 것도 있는 것이다. 또 근자에 와서는 이러한 혁명은 지역적인 조건으로 인종적 운명으로 공동 생활권 동일 문화권 그리고 일치하는 종교적인 이유 등으로 인해 또한 변모되고 발전되어 가고 있는 특징도 있다.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지향하는 혁명의 유형을 이 속에서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한국 혁명의 장점과 단점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그것은 특히 고도화한 국제사회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금일의 사정이 더욱 그러한 것이다. 본인은 이제 세계사를 더듬으며 각국의 혁명 제 양상과 그 단면을 살펴보기로 하였다. 혁명 수행에 자하고 국민 제위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면서이다. 1. 혁명에 성공한 각 민족의 재건 유형. 혁명이란 비상수단을 거쳐 민족사회의 개혁을 이룩한 유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다. 레닌의 11월 혁명을 항목으로 한 세계 도처의 붉은 공산혁명, 히틀러의 나치스 혁명,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혁명, 그리고 스페인의 프랑코와 같은 백색 혁명이 있는가 하면 중국의 손일선 혁명이나 일본의 명치유신, 그리고 터키의 케말 파샤와 같은 순수한 민족 재건을 위한 혁명이 있고 아시아, 아랍, 아프리카 지역에서 간단없이 되풀이되고 있는 후진 극복의 자각혁명 등 이렇듯 혁명은 일괄적으로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이 각양각태다. 그러나 우리가 이상의 혁명에서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전개의 적색, 독재. 백색의 혁명은 하등 우리와 영원히 상관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것은 우리의 사정보다도 인류를 위하여서도 불행한 것으로 오늘의 지성이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것은 혁명이란 미명을 악용하여 몇몇 실권자의 영화에만 일루하기 때문이다. 이와는 달리 한 국가, 한 민족 사회의 발전을 위한 혁명으로서 우리는 프랑스의 민권혁명, 중국의 손문혁명, 일본의 명치유신, 터키의 케말파샤 혁명, 이집트의 나세르 혁명, 그리고 산업혁명으로서 영국의 경우는 우리에게 주는 바가 크다 할 것이다. 본인이 관심하여 소론하려는 것이 바로 이 혁명들이다. 첫 번째, 중국의 근대화와 손일선 혁명. 5억의 인구와 400여 주의 천하, 수천 년의 역사, 그리고 고대 문명의 발상국의 하나이기도 한 이 중국은 전통적인 숭유의 흉가에서 잠만 깊이 들고 있었다. 잠자는 사자로 불려지기만 하던 대중국이 봉건의 묵직한 폐문을 박차고 근대애로 눈을 뜨게 된 것은 시대적인 사조나 중국인 자체의 진취적인 각성도 없었던 것은 아니나 보다도 그를 직접 유발하게 한 것은 열강의 침략이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중국의 근대화는 바로 이 분노의 소산이다. 혁명의 도화선. 청조 말기에서 비롯된 중국의 근대화를 촉진한 혁명의 과정을 개발하여 보면 첫째, 청조의 쇠퇴와 유럽 각국의 대륙 침략이 그 배경이었다. 여기에 한민족의 민족의식이 점차 고조되어 갔다. 멸만흥하는 그를 단적으로 표현한 슬로건이기도 하였다. 또한 서양의 민권사상이 보급됨에 따라 이 두 의식은 다가올 중국의 여명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인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는데도 외국 자본주의가 침입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반식민화되게 하고 그 결과로서 1840년의 아편전쟁이 발발하여 마침내 남경조약으로 굴한 중국은 홍콩을 영국에 광동, 복주, 함은, 영파, 상해 등을 부득이 그들의 강제의사에 따라 개항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굴욕의 연쇄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사실은 이때부터 외세는 본격적으로 중국을 잠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실로 위기를 넘어 멸망에 직면한 각박한 순간이었다. 즉 1856년 광동에서 발생한 에러우어 사건과 1852년의 선교사
살해 사건을 트집잡아 광동을 점령하고 다시 일고, 천진, 북경, 진주하여 강제로 구룡도를 빼앗고 잠깐만요. 중장, 등주, 대만, 조주, 그리고 경주 등의 제항을 개항하게 한 한편 기독교의 포교권도 장악하였다. 본토에서 이 같은 불행이 겹쳐지고 있을 때 북방에서는 1858년 러시아는 아무런 까닭도 없이 애혼 조약을 강요하고 광대한 연해주 일대를 빼앗아 서북 변경에 대한 러시아의 동진 정책 발판을 만들게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영국은 다시 1875년 영사관의 한 서기관 살해 사건을 구실로 선창, 무호 등의 4개 항을 강제 개항케 하는 한편 안경, 호구 등의 연강 6항을 기항지로 만들어 양자강의 상권을 농단하였다. 또한 남방으로는 1885년 프랑스가 베트남의 종주권을 빼앗고 이러던 중 종국은 청일전쟁에 이르러 외세 앞에 완전히 투구를 벗고 말았다. 청일전쟁에서 패배를 당한 중국의 처지는 참으로 비참 그것이었다. 이 결과로 대만을 일본에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되었고, 소위 삼국 간섭의 흥정에 따라 저들 마음대로 독일은 교주만을, 미국은 위해위를, 프랑스의 광주만을, 그리고 러시아의 여순, 대련 등을 99개년의 조차지라는 명목으로 강점당하였다. 또한 이를 전후해서 주요한 항만, 하천의 항행, 철도, 광산의 경영권은 물론 심지어 관세의 관리, 금융에 이르기까지 외국은행이 지배하는 바 되었고, 일증, 월가하는 정치, 경제의 압박에 신음한 중국 국민의 생활상이란 가히 추측하기에 어렵지 않았다. 피 있는 젊은 청년이란 이름을 가진 자 어찌 이것을 보고만 있을까 보냐. 손일선, 그는 마침내 길을 올렸다. 참으로 5000년을 잠자던 사자가 잠을 깬 것이었다. 혁명사조와 민중의 저항. 이같이 외세의 침략과 압박에 대항하여 거사된 이 혁명에는 당초 두 주류가 있었다. 강유위를 중심한 소위 변법 자강의 사조, 그리고 손일선의 삼민주의 혁명 이념이 그것이다. 전자가 그러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어쩌지 못한 이유는 청국 정부의 전제 군주 제도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이 정태를 민주적으로 개혁하여 정부를 보강함으로써 국가의 자주성을 회복하여야 한다는, 말하자면 청조 보강론이라 할 수 있는데, 후자인 손일선의 노는 오직 중국을 구하는 길은 청조를 타도하고 근대적 민주국가로 새 출발하여야 한다는 민주국가론이었다. 이 양대 혁명 이론은 뒤에 강유위의 무술정변과 손일선 주도의 신해혁명으로 되어갔다. 그러나 신해혁명이 이룩되기까지 해도 줄기찬 민족의식이 사상적인 반응이 있었다. 그 경과는 대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청조를 반대하고 명조를 복원하려고 주장하던 반청 복명주의, 백년교란이 있었다. 1850년대에 와서는 청조를 타도하여 기독교의 태평천국을 주장하는 홍수전의 난과 기독교를 앞장세우며 침략하는 서양인을 배격하는 대도회의 난과 기독교에 대한 반항과 열강해로 향한 증오로 폭발된 의화단의 북청사변, 이 같은 과정에 이어 청조 군주전제를 개혁하려던 무술정변이 그것이다. 처음부터 전제 군주제도를 지향하고 민주국가로서 중국을 창건하려는 손일선은 청일전쟁이 일어나자 그의 향리인 광동을 발판으로 하여 일거 광동 지방을 점령하는 혁명을 기도하다가 계획 실전에 탈로되어 실패하고 말았다. 소위 광동사변이다. 손일선의 최초의 정치운동이자 혁명은 이같이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손일선만이 아니었다. 그같이 줄기차게 일어났던 모든 민중운동이 모조리 실패된 것이다. 쓰디쓴 분주를 마시며 강유위도 손일선도 종국의 해외로 망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계속된 일련의 반항운동으로 신해혁명은 성공하였다. 신해혁명이 이같이 성공한 그 이념의 기전은 어디까지나
외국의 간섭을 배제하며 민족의 자주성을 확립하는 데에 청조를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국가 수립을 그 목표로 하고 있었다는 것과 한족의 부흥을 위하려는 민족의식 그리고 봉건 체제에서 근대 사회화의 추구에 있었다. 손일선의 삼민주의. 광동사변에서 실패한 손일선은 일본, 하와이, 영국 등으로 편역하면서 그의 동지를 규합하였다. 이것이 신해혁명의 모체가 되었던 홍중회다. 그러나 이즈음 해외에서 모색되던 혁명단체는 한두 단체가 아니었다. 먼저 강유의 입헌군주제도 주창의 보황회, 황흥의 화흥회, 장병린의 광복회 등으로 혁명 역량은 분열될 대로 되어 있었던 것이다. 1905년 손일선은 동경에서 이념을 같이 하는 화흥회와 광복회를 통합하여 새로이 중국 동맹회를 조직하였다. 총리에는 손일선이 추대되고 그 막하에 황홍, 왕조명, 호한민, 류중계, 장병린, 양계초 등 천하의 열혈한과 지장들이 모였다. 이들은 미국에 밝아올 신해혁명을 향하여 전진을 계속하였다. 1910년 10월 10일 무창사건을 계기로 혁명에 성공한 혁명군은 정부군과의 협상에서 남경 정부를 수립하였다. 인년 1월 1일 손일선이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오늘의 중화민국은 건국되었다. 270년의 군주국이던 청조는 이로써 물러가고 5000년 이래 최초의 공화체제가 나타난 것이다. 중국의 국부 손일선, 분명히 중국 대륙의 새 태양이 솟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그의 혁명 이념의 기저가 된 6대 강령과 삼민주의를 개관하여 보자. 6대 강령, 열학 정부의 타도, 공화 정체의 건국, 진정한 세계 평화의 유지, 토지의 공유, 중일의 국민적 연합, 세계 열강에 대한 중국 혁신 사업의 이해 촉구. 삼민주의. 첫 번째, 민족주의. 이것은 종성에서 발출되는 자연의 원리라 할 수 있다. 마치 이는 길 가다가 만난 타인을 자기 부모로 생각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인정적인 이치로 설명되고 있다. 두 번째, 민권주의. 인간은 누구나 자치의 권리가 있다. 세 번째, 민생주의. 이것은 경제주의다. 민족혁명과 정치혁명을 하였다고 해서 만족할 수는 없다. 가령 이 혁명들이 사회혁명을 더불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소수 자본가에 의하여 대다수 국민들이 희생될 것이고 나아가 제2의 혁명을 불러들이는 요소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앞선 대책이 불가피하다. 이것이 사회혁명의 필연성이다. 중국엔 현재 자본가가 많지 못하다. 이 사회 정세가 열강과 다른 점이다. 그러나 일단 혁명이 된 이상은 장차 사정으로 내다 보이는 것은 자본가가 성하여질 것이고 따라서 빈부의 차는 이길 현격한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현재로서 이와 같은 사실이 안전에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이를 그대로 대책 없이 놓아둔다는 것도 지극히 위험한 일이다. 이 점에서 하나의 예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즉, 지가를 정하여 두는 방법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현재 2,000원 하는 지가는 그것을 그대로 2,000원으로 정한다. 이것을 표준으로 과세하는 한편 장차 상승하는 차이를 국가에 돌아오게 한다는 것이다. 실가는 물론 국가가 부담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주에 하등 손실이 없고 그 차이는 국가와 사회 정책에 충당한다. 이것은 중국과 같이 지가에 좌우되는 국민 경제 체제에 있어서는 참으로 합리적인 정책이었다. 5권 헌법.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 고선권, 규찰권이 헌법에서 규정되어 있다. 이것은 중국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헌법이다. 중국 사정을 말하는 좋은 자료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손일선의 6대 강령, 삼민주의와 5권 헌법의 주창은 그것이 중국 전례의 사상이다. 서구의 근대 정치와 경제 사조를 가미한 독특한 혁명 이론으로서 우리의 주목을 끈 바 있다. 그러나 본인은
이상 더 이러한 사상적인 검토를 장왕이 여기에 늘어놓을 여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다. 다만 손일선의 혁명을 훑어본 소감만은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이 혁명을 배면에 그 얼마만한 굴욕적인 민족의 순환이 있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국가와 역사가 또한 얼마나 괴로워하였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피땀 어린 노력이 얼마나 들었을까 하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이 혁명은 세계 혁명 사상 오래도록 빛날 금자탑이라 할 것이다. 2. 명치유신과 일본의 근대화. 세계의 작은 섬으로 된 나라 일본에는 그 당시 68개의 지방 제후가 분립하여 동족 상잔의 내란에 어질러져 있었다. 2000년의 역사라는 이 땅은 그만큼 장구한 문을 닫고 소위 양일쇄국을 자랑하며 그 농성 속에서 지극히 완미한 봉건 생활을 영위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던 일본이 명치유신이란 혁명 과정을 겪고 난 지난 10년 내외에는 일약 극동의 강국으로 등장하지 않았던가. 실로 아시아의 경이요 기적이 아닐 수 없다. 명치유신의 배경. 그러면 그러한 경이와 기적을 낳게 한 그 사적 배경은 무엇이었던가? 그것은 첫째, 봉건사회가 스스로 붕괴되어 가고 있었고 그와 때를 같이하여 유럽 열국이 개국을 서두르게 하였다. 일본은 1147년대의 원뢰조에 의하여 처음으로 장군 정부란 막부 정치가 시작되었다. 이것은 그 후 소아씨, 등원씨, 평씨의 권문을 거쳐 1542년에는 덕천 가강이 풍신가로부터 막부의 지배권을 장악하여 자기 지배하에 세습적 가신인 제 대명 176가 외 대명 86가를 거느리고 군사 독재 체제를 확립하여 일본 전국에 걸쳐 패권을 잡아왔다. 국민 제위는 이러한 일본 역사의 기술에 불쾌해하실 것이지만 조금만 참아주기 바란다. 이 불쾌를 맛보지 않으면 안 되는 우리의 처지가 더욱 딱하다. 이와 같이 튼튼한 만년 아성이던 덕천 정권도 250년을 지나자 자연히 쇠퇴의 길을 안이 더듬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원인을 살펴보면 첫째, 덕천 막부는 그 세력의 강대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대명들의 배반 가능성에 떨고 있었다. 따라서 덕천가는 이것을 견제하기 위하여 갖은 수법을 다 썼다. 즉, 번과의 교섭, 대명의 여행, 혼인, 성과 호의 축조, 제호의 조정과의 접촉 등 광범위에 걸친 금지, 허가 등 간섭주의는 물론 재정에까지 압력을 가함으로써 제후들의 약화를 기도하였는데 이것이 도화선이 되어 덕천가와 제후 간의 간격을 가져오게 하였다. 이것이 명치유신에 미묘한 작용을 가하였다. 둘째는 덕천 막부의 장구한 평화가 가져온 부작용이다. 무사들은 이로 인하여 수입이 줄고 그 위에 영주의 감봉에 겹친 사유로 하여 이들의 생활은 어느새 기생충으로 급락하였다. 정인 하나 둘쯤 목을 베어도 죄가 될 수 없었던 이들의 지난날의 권세에서 본다면 참으로 상전벽해다. 이들은 좀 있어 낭인이 되었다. 덕천가에 대한 불평이 없을 수 없다. 이 낭인사회의 불평은 곧 명치유신의 원동력이 되었다. 셋째로는 덕천 막부에서 동물 이하로 천대받던 정인 계급에 대한 일이다. 이들은 덕천 막부하에서는 출세나 영달을 꿈꿀 수 없었기 때문에 오직 돈을 버는 데만 주력하였으므로 실제 경제적인 실권은 이들 정인 계급이 쥐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이 온 경제력을 동원하여 덕천 막부를 타도하는 데 앞장섰고 명치유신 세력에 동조하게 된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넷째, 덕천 막부에 의하여 국고조변이란 명목으로 착취를 당해오기만 하던 농민들의 민심은 지진, 홍수, 한발 등의 천재지변의 계속으로 인하여 덕천 막부에 크나큰 적의를 품어왔다. 이것이 그 같은 봉건사회를 붕괴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되었다. 또한 우리는 명치유신의 활력이 되었던 구미의 압력을 빼놓을 수 없다. 이러한 개국은 결과적으로 덕천 막부의 종언을 고하게 하였고 일본으로 하여금 근대화하게 한
직접 동기가 되었다. 명치 유신의 성취 경과. 개요. 이상과 같은 내외 정세를 배경으로 태동한 이 유신은 첫째, 종전의 천황을 군주로 하고 장군을 통치자로 하던 이중 정치 제도를 폐지하고 천황으로 하여금 직접 통치자로 한 옛날의 왕도로 복귀하게 하는 왕정 복고주의와 둘째, 좌우관, 상산, 도변화산, 고야장영, 길전송음 등을 중심으로 한 개국 진취론자와 이에 동조하는 하급 무사급의 난학파와 정인 계급을 대표하는 상인 등으로 일단을 이룬 일본 근대화 주창파와 셋째, 남유럽의 살마번을 중심으로 한 장주, 비전, 토좌 등의 덕천 막부의 불평파와 넷째, 공경의 삼조실미, 자조로 공지, 덕대사 암창 등의 궁정파와 그 밖의 목호, 효윤, 대구보 이통, 서양 융성, 고삼 진작, 판본 용마, 등전 동호, 대촌 익차랑, 개소랑 등 열혈 청년 천하의 경륜가들에 의하여 유신의 과업은 진척되어 갔는데 여기에 크게 도움한 삼정, 홍지, 암기, 소야, 도전 등 대정인의 공도 특이할 일이다. 이 유신의 결과로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에 크게 공이 된 살마, 장주, 토자의 번주들이 정계의 일선에서 물러서고 정치 실권이 하급 무사 출신인 목호, 효윤, 서향, 융성 등의 중견급에 장악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고로 이 명치 유신의 특징이자 입헌 군주 제도의 국가 재건과 일본의 근대화 원인을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싶다. 1. 명치 유신은 그 사상적 기저를 천황 절대 제도의 국수주의적인 애국에 두었다. 이리하여 이들은 밖에서 밀려오는 외국의 사상을 일본화하는 데 성공하고 또한 국내적으로 진통을 거듭하는 유신 과업의 외세 침입을 방어할 수 있었다. 이것이 두 번째고, 세 번째, 번주 세력을 제거하고 천황과 에네르기슈한 사회 중견층을 직접 연결함으로써 봉건성 탈피와 신진 기운을 조성하였다. 네 번째, 유신 대업에 앞장섰던 대정인을 정치 경제의 중심 무대에 등장하게 하여 국가 자본주의를 육성하고 이 정치 경제 양세력이 천황을 정점으로 귀족을 국가의 원로로 하는 제국주의적 체제를 확립하였다. 이와 같이 이들은 자신이 확고한 주체성 위에 정치적인 개혁과 경제적인 향상, 사회적인 개혁을 수행하여 왔기 때문에 구미체제의 편증을 극복할 수도 있었고 서서히 여유 있는 진행을 보게 된 것이다. 기타 폐번, 치현이나 무사단의 해체, 토지개혁, 헌법의 공포, 국회의 개원, 통화개혁 등 제10책은 차항에서 언급할 것이 아니므로 생략한다. 하여간 시대나 사람의 사고방식이 그 당시와 지금이 같을 수는 없지만 일본의 명치혁명인의 경우는 금후 우리의 혁명 수행에 많은 참고가 될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본인은 이 방면에 앞으로도 관심을 계속하여 나갈 것이다. 3. 케말 파샤와 터키 혁명. 케말 파샤, 그는 터키의 국부다. 우리는 터키를 머리에 그릴 때 이 혁명의 영웅을 잊을 수가 없을 것이다. 터키의 국민혁명을 말하려면 먼저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 나라의 참상부터 인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독일 편이던 터키는 1918년 10월 30일에 연합군에 굴복하였다. 그 2년 후 1920년 8월 10일에는 전문 13편 433조로 된 비참한 강화조약에 조인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치욕의 문서, 세불 강화조약. 이 결과 터키는 명목상 혹은 실질적인 식민지는 모조를 빼앗기고 본토의 태반마저 위임 통치 혹은 세력 범위라는 형식으로 멸강에 탈취당하였다. 즉 영국은 헤자스, 아라비아, 이집트, 수단으로부터 터키의 종주권을 빼앗는 한편 팔레스티나, 메소포타미아, 이라크의 위임 통치권을 소유하여 갔다. 프랑스는 튀니스, 모로코에 대한 종주권을, 시리아와 레바논을 위임 통치자로 차지하는 동시에
아나트리아 남부의 아다리아 지방을 세력 범위로 점유하였으며 이탈리아는 트리폴리, 키레나이카를 정식으로 영유하고 에게해의 도데카네스 제도를 강점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나트리아 서남부의 아다나 지방을 그의 세력 범위로 하였다. 그리고 그리스는 트라키아의 대부분과 임브로스, 데네도스 등 에게해 내의 제도를 영취한 외에 아나트리아의 스미르나 지방의 행정권을 점유하고 그 위에 스미르나 내지를 세력 범위로 삼았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제국의 강점 외에도 아나트리아 동부의 예루살렘, 트레비존, 반 비트리스 주는 독립하여 아르메니아국이 되었고 아나트리아 동남부의 쿠르디스탄 지방은 자치권이 부여되어 장차 국제연맹의 상임이사회의 결정으로 독립이 승인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터키 민족에게 남겨진 영토라고는 유럽 터키 본토의 1할 2하와 아시아 터키 본토의 3분의 1을 불과하게 되었고 다시 그 위에 수도인 이스탄불의 실권마저도 연합국에 돌려지고 만 것이다. 터키는 이 같은 영토의 상실 이외에도 터키 내의 항만 자유사용권, 흑해 연안 제항의 자유지역권, 항만, 수로, 철도, 도로 등이 연합국에 달려 있었고 이 이외에도 수송 우선권, 설비 수송법의 개선을 터키 정부에 요구하는 권리, 모든 통신기관에 대한 관리권, 특히 비행기에 관한 자유항행권과 무조건 사용권, 비행장 건설 명령권 등등 일체의 권리가 연합국에 있었고 터키는 일방적 의무만을 진 형편에 서 있어야 했다. 군사력의 보유에 있어서는 육군이 700명의 친위병, 포병을 가지지 않는 보병 35,000명, 해군은 수륙함 7척에 수뢰정 6척으로 제한되었다. 이상이 터키 패배가 맛보아야 할 치욕의 내용이다. 20세기에 있어서 이 같은 과중하고도 악독한 보복은 터키를 빼놓고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참으로 전쟁사상 인류사에 다시 없을 항복 조건이라 않을 수 없다. 진주군의 포갑과 터키 민족의 재기. 비록 전쟁에는 패하였다 해도 터키 국민의 가슴속에 있는 자부심은 결코 소멸하지 않았다. 이 비운의 이전까지만 해도 터키는 세계 최대 최강의 제국을 자랑하던 오스만 제국의 후예였고 한 민족, 한 국가가 형성된 이래 단 한 번도 타의 정복을 당한 일이 없는 명예로운 긍지를 지닌 국민이었다. 그럴수록 이 패배는 그만큼 이 국민의 크나큰 충격이 되었다. 전쟁에 지칠 대로 지친 이들의 표정에는 이미 과거의 역사나 기력은 읽어볼 수가 없었다. 거기에다 연합국은 또 한 번 강압적인 명령을 내렸다. 츠아 정권을 쓰러뜨린 1917년 11월의 소비에트 적색 정권에 대항하기 위한 군사시설의 설치 강요가 그것이다. 전 국토는 갈기갈기 찢어져 나누어졌고 진주한 후에는 국민의 재물을 약탈하고 노예같이 부리는 등 고난이라기보다 바로 터키 국토가 지상의 지옥으로 화한 느낌이었다. 특히 수미르나 지구에 진주한 그리스군의 난폭한 행위는 그동안 겪은 터키 민족의 순환을 웅변으로 증명하여 줄 뿐만 아니라 오늘까지도 비극의 표본으로 남게 하였다. 1919년 5월 15일 미명의 일이었다. 미, 영, 불의 연합함대가 호위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꿈의 도시 스미누라에 진주한 두 개 연대와 또 하나의 육전대, 그리스군은 눈 깜짝할 사이에 300명의 터키인을 학살하였고 이로 인하여 부상당한 민간인이 또한 600명 이상을 헤아렸다. 이 조그마한 도시에 학살한 그리스군은 노유를 막론하고 터키 모를 쓴 사람이면 닥치는 대로 살해하였고 터키인 특유의 베일을 쓴 부녀자이면 모조리 욕보이고 집이란 집은 예외 없이 불살랐으며 재물이 될 만한 것은 남김없이 약탈하여 갔다. 아무리 전쟁에 졌다 한들 이 얼마나 끔찍한 참상이냐. 아름다운 꿈의 도시 스미르나는 이렇게 하여 40시간이 못 가서 완전히 죽음의 도시로, 아니 악마의 놀이터로 변하고 말았다. 스미르나, 그것은 터키의 가슴만을 울린 것은 아니었다.
터키인의 분노에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전 세계 인류의 가슴을 촉촉히 적시었고 분노를 뒤끓게 하였다. 터키의 비극은 비단 스미르나 한 곳에 그칠 리 없었다. 그들 연합군이 가는 곳, 닥치는 고을마다 밤낮으로 터키의 비명은 그칠 날이 없었다. 아직까지 무장해제를 당하지 않았다지만 그것을 목도하면서 터키군은 참아야 했다. 사랑하는 조국과 처자가 적에게 짓밟히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 분노는 목까지 차왔지만 그래도 참아야 했다. 터키는 이대로 영영 망하고 말 것인가, 이런 소원을 희구하면서. 그러나 일어났다. 단호히 일어났다. 마을을 잃고 처자를 다친 순박한 농민들이 적과 최후의 일전을 겨루기 위하여 초원회로 모여왔다. 그러나 맨주먹이었다. 드디어 터키군은 일어났다. 영원히 기록된 1919년 5월 28일 아리베이 대령이 인솔하는 터키군 제17연대가 처음으로 그리스 진주군의 총탄을 퍼부었다. 그것을 신호로 하여 민족의 분노가 전 터키에 깔렸다. 참으로 이 한 발의 총성은 크나큰 기적을 가져왔다. 우국지사, 남녀 애국 국민들은 의용군을 조직하였다. 여기에 모여든 소대원에는 소장농, 빈농, 그리고 도망병까지도 있었다. 참으로 잘 싸웠다. 그러나 전쟁은 이미 지지 않았는가. 끝내 기적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꽃으로 지고 말았다. 폐허의 국토, 기진맥진한 국민, 희망 없는 산발적인 한거, 거기에다 부패와 유약, 그리고 무능으로 하여 오늘의 낙조를 가져온 마호메트 6세의 살타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없이 진주군의 기밀을 살피고 오히려 야합하는 적의 충복으로 알뜰할 뿐 나라에는 조금도 관심이 없었다. 진정 터키는 이대로 망하고 말 것인가? 진정 터키를 구할 용자는 없는가? 케말 파샤의 등장. 무스타파 케말은 1880년대 살로니카에서 태어났다. 어릴 때 아버지를 잃고 편모 밑에 살로니카 유년학교와 모나스티르 사관학교를 거쳐 1905년에는 콘스탄티노플 육군대학을 졸업하였다. 학생 시절부터 그는 벌써 열렬한 자유주의자이기도 하였다. 이런 이유로 1905년 육군대학을 졸업하자 이내 체포당하는 몸이 되었다. 그러나 학업 성적이 우수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석방되고 다마스쿠스 근무가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바탄이란 비밀 결사를 조직하였고 뒤이어 청년 장교를 중심으로 한 자유협회에도 관계하다가 1909년 살탄의 반혁명을 이어 청년 터키 당의 지배권을 부활시켰다. 1915년에는 제19사단장으로서 오스트리아와 신설안의 연합군을 카리포리 전투에서 격파하였고 다시 제16군단장으로서 해밀턴 장군의 영불군을 격퇴시켰다. 케말 파샤는 이 승리에서 다다네스의 영웅이 되었고 그 명성이 전국에 올랐다. 그는 개선장군으로서 수도에 돌아왔다. 그러나 정부는 그를 냉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곧 동부전선의 러시아 군과의 대전을 위한다는 구실로 동부전선으로 출동을 명하였다. 숨돌릴 여가조차 없었던 전격적인 명령이었다. 악전 고투 끝에 그곳에서도 적을 쳤다. 정부는 다시 그를 남부전선으로 돌렸다. 여기서 그는 동맹군인 독일의 할겐하우젠 장군과 크게 충돌하여 전선으로부터 해임되었다. 1919년에는 황태자를 따라 독일 방문에 수행하였다. 이미 독일의 패망을 눈에 본 그는 황태자를 총사령관으로 하고 자신을 참모총장으로 하는 혁명을 기도하였으나 황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고 황태자가 마호메트 6세로 즉위한 후에도 2차에 걸쳐 국정혁신을 위한 혁명을 박해하였으나 결국 시리아 전선의 제7군단장으로 밀려났다. 1919년 4월 30일 케말은 제3군관구 검열관이 되었다. 이 지위는 앙카라 이동의 아나트리아 지방의 군 총사령관 겸 총독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뒤이어 케말은 제1, 2차 제3군관구의 군역을
자기 배하에 조직화하는 동시에 각 주 행정장관, 국민단체까지 손을 뻗쳐 동부, 제주 국민주권 옹호 동맹을 구성하고 그가 스스로 위원장에 취임하고 동부 제주회의와 국민회의를 소집하고 아나트리아, 루메리아 권리옹호연맹의 명칭하에 살탄의 충성과 국민의 주권 수호,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 동트라이카 등을 포함하는 터키 영토의 수호와 외국의 간섭, 침략의 반대, 특히 그리스의 병합, 아르메니아 분리에 대한 공동 방위와 공동 항거에 대한 목적을 중앙정부가 관철하지 못할 때 임시 정부를 수립하여 그 목적을 달성할 것을 결성하고 케말 자신을 비롯한 13명의 대표위원을 선출함과 아울러 자신이 이 양회의 의장에 임하였다. 이리하여 그는 비로소 통일된 저항의 국민적 조직 기반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 기반을 통하여 중앙정부와 외세에 대항하는 줄기찬 구국 독립투쟁을 전개하고 나간 것이다. 혁명의 가도, 피의 승리. 1920년 4월 케말은 앙카라에 임시정부를 수립하고 콘스탄틴토플의 살탄 정부와 정규군과 반란과 싸우는 한편 터키 민족의 독립투쟁을 1층 강화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지지를 얻는 데 힘을 기울였다. 1921년 7월 10일 국왕의 진두 지휘하는 숙적 그리스군의 총공격을 받게 되자 국민의회와 내각의 전권 위임하에 스스로 총사령관이 되어 적을 완전히 소탕함으로써 원수가 되고 명실상부한 터키의 실권자가 되었다. 이때부터 케말은 국가 자본을 투자하여 민족 자본을 육성하는 일방 정규군의 훈련과 재편성에 주력하여 1922년 8월 26일 이번에는 자신을 가지고 그리스군에 대한 재차의 총공격을 전개하여 9월 9일 만 3년 4개월 만에 원한의 땅 스미르나에 입성하였다. 감격적인 그날이었다. 입성하는 측이나 맞는 측이나 모두가 한결같이 눈물에 젖어 있었다. 1922년 11월에는 로잔 강화 조약에 대한 터키 대표의 파견 문제는 의외로 콘스탄티노플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유발하였다. 케말은 이 기세를 빌려 국민의회의 살탄 제도의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결의안을 제출하였는데 이것이 만장일치로 가결되자 마호메트 6세는 마르타도로 망명하였고 터키 민족의 독립운동을 저해하던 살탄 영국의 괴뢰 정부는 붕괴하고 말았다. 이리하여 케말의 터키 혁명 통일은 성취되었다. 케말이 국가 대권을 맡고 처음 열강과 대한 것은 터키를 요리한 로잔 강화 회의 참석이었다. 이 회의는 1922년 11월에 시작하여 23년 7월 24일까지 계속되었는데 143조로 된 강화 조문과 그 부속 의정서, 부속 선언서 등 7개 문서에 기록된 내용은 굴욕적인 세불조약을 폐기하는 동시에 어제의 전패국으로부터 당당히 오늘의 승전국으로 빛나는 터키를 광복한 것인데 그 중요 부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식민지와 해협지대에 관한 조항 이외의 세불조약은 모두 폐기되었다. 여기엔 이미 국민의 이해가 되었다. 2. 영토에 있어서는 국민의 서약대로 국경선이 안정되었다. 동트라이카, 스미르나, 아다나, 아다리아 지방이 터키의 주권하에 돌아오고 아르메니아, 쿠르디스탄에 관한 조항이 없어지고 반대로 러시아로부터 양보받은 국경 3주를 합하면 본국의 면적은 그 전보다 확대된 셈이다. 3. 터키의 내정에 관한 사항, 즉 세불조약에서 규정된 일체가 폐지되었다. 4. 치외법권, 특혜 관세자와 독자적 우편제도 등의 권리를 인정하였던 카피츄레슌 조항의 연합국의 특권도 전부 취소되었다. 5. 외국 군대의 주변권이 전국에 걸쳐 완전 철수되었고 그 기간도 6주 이내로 명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정으로 터키 민족은 비로소 한숨을 돌렸다. 일체의 점령 상황엔 완전히 종지부가 찍혔고 세불 조약에서 규정된 오스만 제국의 식민지의 포기와 해협 제도를 제외하고는 치욕의 조약은 가셔졌고 도리어 오스만 제국 이래로 소원이 로잔 조약에 반영됨으로써 터키는 전승국이 되어 새 출발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1923년 7월 24일 터키 국민의회는 이 조약을 인준하고 10월 2일에는 연합군이 철퇴하고 동 6일에는 터키군의 감격적인 수도 입성이 있었으며 10월 13일에는 수도를 앙카라로 천도하였고 10월 29일에는 제정이 폐지되고 101발의 축포 속에 공화국이 수립되고 1924년 4월 20일에는 헌법이 선포되었다. 이로써 터키 민족은 외국의 지배를 물리치고 민족의 주권을 회복하였으며 전제 군주 제도로부터 민주 정치를 쟁취한 것이다. 이 빛나는 혁명의 역사는 세계 평화와 민족의 독립을 위하여 피로 엮어진 것이다. 이 귀중한 교훈을 어찌 터키 민족의 것이라고만 할 것인가? 4. 나세르와 이집트 혁명.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본인은 사전에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이 있다. 그것은 본인이 세계 각국의 혁명사나 그 배경, 그리고 그 이념에 대하여 강의하려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점이다. 그런 여유도 가지지 못하거니와 그런 것은 흔히 지식의 시위에 그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러한 거울들을 우리를 재확인하고 그 방향을 결정하는 데 참고로 삼으려 할 뿐인 것이다. 이것은 전술에서도 지적한 바와 다를 것이 없다. 잠시만. 나세르의 혁명 배경. 근세 혁명사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표적인 혁명의 하나로서 등장한 이 혁명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분석 검토의 대상이 된다. 이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의 하나로서 또는 국토나 자원, 인구의 방대함에서 본다면 아랍, 아프리카, 세계의 중국이라 할 수 있다. 이 나라는 19세기 초까지 터키 제국의 지배하에 있어 오다가 1840년 일시 차지가 허용되었으나 1822년의 대규모적인 반공 폭동의 결과로서 카이로를 점령당하고 영의 조약으로 영국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었으나 세계 제1차 대전 시 영국은 보호국으로 정했고 1922년에는 형식상으로나마 독립을 허용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1936년 8월 이탈리아의 에티오피아 침략에 즈음하여 영국은 영의동맹을 강요하고 수에즈 운하지대의 주병권을 포함한 특수권 이익을 확보하였다. 제2차 대전이 발발하고서는 전기 영의동맹 조약을 구실로 전 이집트 영토를 점령하고 왕궁을 포위하여 친영 정권인 와포트 내각을 성립시켰다. 이것은 즉각적인 반향을 일으켰다. 위로는 국왕으로부터 아래로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분노가 폭발되었다. 외세의 침략으로 신음의 역사만 되풀이되어 오던 이집트 국민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굴욕이었다. 영국군의 철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연달았으나 이 길 가열의 도를 극하여가는 대전은 이 민족 한거를 눌렀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자 참아왔던 민족 해방의 투쟁은 대하처럼 도도히 넘쳤다. 이 시기로부터 가말 압델 나세르의 혁명 정권이 수립되기까지 이 나라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민족 해방 투쟁기라 할 것이다. 이집트 국민은 영국군의 즉시 철퇴를 요구하였고 압력을 극한 1936년 조약의 폐기를 선언하였다. 이 반영 운동은 일찍이 이 나라 사회에 있어보지 않던 단결을 가져왔다. 학생은 물론 노동자에 이르기까지 혼연일체 그야말로 범민족적인 권리였다. 그러나 전시 중 영국의 등을 기대고 기생정권으로 타락하였던 왕정권과 일련의 지배층 세력 등은 전투용 비행기까지 동원하여 이 독립투쟁을 저지하는 데 광분하였다. 영국 세력과 민중 반항의 중간에서 국왕과 대지주와
면화 상인들을 중심으로 한 부패, 특권층은 세력 유지에만 부심하였다. 그러나 노도와 같이 밀려드는 민족 반항 투쟁의 대세 앞에는 어쩔 수 없었다. 결국 영국은 어쩔 수 없이 본토에서 물러나게 되고 대신 수에즈 운하로 집결하게 되었다. 이것이 전후 이집트 민족 투쟁의 제1차적인 승리다. 그러나 이 같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후진 사회의 불균형은 이에 수반된 부작용을 가져왔다. 제2차 대전 전후 수년간에 있어 이집트에는 자본주의 경제 발전은 상당한 발전을 가져왔지만 그 결과는 국가 경제의 구조면에 큰 변화를 초래하고 말았다. 화학, 금속, 기계, 방적, 시멘트, 사당, 연초, 은행업 등에서 영국이 이집트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대규모의 실력을 구축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발달은 그 국민적인 이익임에도 불구하고 반영의식과 특권층에 대한 반항의식을 각성하게 하였고 영국군의 본토 철수에서 거둔 승리의 전세력은 계급투쟁이란 새로운 양상을 빚어내게 된 것이다. 마침 이럴 때 유명한 팔레스티나 분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렇지 않아도 팽배되어 일어나는 계급투쟁의 방지에 혈안이던 왕정권은 이 시기를 물실호기하고 전국에 계엄령을 선포하여 민주노동운동을 탄압하고 1848년 5월 이스라엘 공격을 개시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의 결과는 실로 참담하였다. 10여만의 이집트 출동 병력은 불과 3만 5천으로 줄어들었고 사실상 장비된 무기라고는 실용가치 없는 노후 무기, 녹슨 탄약뿐이었다. 여기에 부패층, 상류층의 무능이 겹쳐 전세는 분리일로 급기야는 역전되어 이스라엘 군이 이집트 영토 공격이란 사태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국민은 목전의 외적보다 내적의 대책이 시급함을 통감하게 되었다. 그 위에 세기의 탕하, 파루크 국왕이 조국을 팔아치운 희대의 사건에 대하여는 조사조차 왕권으로 중지시키고 만 것이다. 국왕에 대한 국민의 증오와 분노는 절정에 달하였다. 1950년 1월 총선거가 실시되자 전중의 대형, 협조, 간부 부패란 약점에도 불구하고 왕정 비판, 민족 산업 경제의 향상, 국민 생활의 개선, 1936년 협약의 개정 등을 주장한 와프트 당이 10년 만에 정권을 맡게 되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이 당은 다시 부패함으로써 국민의 규탄을 받는 표적이 된 것이다. 계엄령 해제에 따른 학생, 노동자, 빈민층의 대중운동은 가일층의 기세로 폭발하였고 거기에 파르쿠 국왕과 와프트 내각의 불화는 전 이집트의 정치적인 위기와 일대 사회 혼란을 조성하게 하였다. 이러할 즈음 1951년 9월 이집트 국민의 주장인 수에즈 운하에서의 영국군 철수와는 달리 이집트의 중동 방위사령부 참가를 조건부로 미, 영, 불, 터키군으로 편성된 국제군으로 하여금 이 영국과 대체하게 한다는 소위 중동 방위 기구안이 발표되었다. 이 결정에 이집트 국민이 가만히 있을 까닭이 없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와프트 내각은 1936년 조약과 1899년의 수단협정의 파기를 선언하고 영국군의 수에즈 철수를 정식으로 요구하였다. 정부와 국민이 일체가 된 이 반영 민족 해방투쟁은 실로 이집트 역사상 없었던 최대 최강의 규모로 전개되었다. 학생, 노동자, 문화인, 지식인, 사무원, 도시빈민이나 농민은 물론 자본가, 지주에 이르기까지 실로 모든 이집트인이 총단결된 것이었다. 문자 그대로 이집트의 전 계급, 전 계층이 한 덩어리가 된 민족 분노의 화산이었다. 그러나 이집트 국민을 대한 것은 다만 무자비한 총탄의 세례뿐이었다. 전 국민들도 무장하고 일어났다. 11월부터 운하지대는 게릴라전으로 수라장이 되었다. 이같이 대형 투쟁에 영웅적인 항거를 전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와프트 당은 이를 조직화하고 지도할 뜻은 갖지 않고 도리어 이들은 당초의 결의와는 달리 보조 경관을 동원하여 이 운동을 탄압하고 국왕은 국왕대로 영국 편에 붙기 시작하였다.
바로 이때 이집트 민족 해방 투쟁사를 영원히 기록될 저 유명한 암흑의 토요일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다. 1952년 1월 25일 이스마일리아 시청을 포위한 영국의 기갑부대는 250명의 이집트 수비대를 살해하고 그 이길 수도 카이로에는 방화가 연달아 일어났다. 격노한 민족은 영국인과 백인 지구를 습격하여 17명을 타살하는 한편 적성 국민 50명을 처치하고 그 주택에 방화하였다. 영원한 수수께끼가 된 이 암흑의 토요일 사건은 불행하게도 이집트 민족운동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져오는 원인이 되어버렸다. 국왕과 와프트 내각은 계엄령을 선포하고 전 민중운동의 종지부를 찍게 하고 새로이 친형 내각인 힐라리 정권을 수립하여 무기한 의회를 해산하고 말았다. 이날부터 이집트에는 4년 반 동안의 계엄 기간과 5년 반의 의회 없는 사태가 빚어진 것이다. 이 기간 중에 무슨 일이 오고 갔던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영국과 그 친영 일당 그리고 국왕과 부패된 봉건 계층의 동무대가 된 것이다. 참으로 세계 최고 문명의 나라 이집트는 영영 이대로 꽃도 피우지 못하고 사라지고 말 것인가. 혁명의 경과. 바로 이때 자유장교단의 혁명이 거사된 것이다. 1938년 반식민지주의, 반왕제, 반봉건제를 주창하던 나세르의 호소에 호응하여 조직되었던 이 자유장교단은 마침내 그 지도자격인 나기부가 국왕으로부터 입각을 거부당한 것을 계기로 하여 제2차 힐라리 내기가 성립 2일째인 1952년 7월 23일에 쿠데타를 단행하였다. 이때 자유장교단은 군부 쇄신이 근본적으로 이집트 정국의 숙정과 연관이 있고 정국의 정화는 궁극적으로 사회의 기본적인 개혁을 뜻한다는 것을 단정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7월 23일 상호 0시를 기하여 행동을 개시한 혁명군은 곧 카이로를 점령하고 아리 마헤르를 수상으로 추대하는 동시에 동 26일에는 알렉산드리아를 점령하여 파루크 국왕의 지위를 박탈, 국외로 추방하였다. 이 혁명의 행동 강령은 혁명위원회를 통하여 국민 앞에 발표되었는데 그것은 단결, 규율, 노동이었다. 혁명군은 착착 국정의 쇄신을 단행하여 갔다. 그 첫 번째가 정치의 숙정이다. 즉 전 국왕의 측근자와 와프트당 그리고 동당 간부를 재판하였고 아울러 군부와 정계 추방 대상자 심사위원회를 설치 그리고 부패행위자 조사위원회를 또한 설치하였는데 여기에는 무기구입, 면화거래, 토지소득세, 부불 등의 부정을 조사하게 하였다. 한편으로 구 정권에 박해당하던 많은 정치범을 대거 특사하였다. 둘째로 사회복지의 증진책으로서는 디플레 정책을 유지하게 하고 수입 관세를 인상하였는데 이는 민족산업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취하여진 조치다. 잠시만요. 그리고 사회법을 개정하여 이집트 특수 비율의 최소한도를 51%에서 49%로 인하하고 외자 도입을 촉진하였다. 다음으로는 소득세율의 개정이다. 배당이자, 이윤의 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 기타 내외 자본의 투입을 장려하는 범위 내에서의 최후적인 개혁이 단행되었다. 교육, 사회, 후생시설의 개선은 이 나라의 최대 관심사가 되었는데 총체적으로 보아 예산의 1%를 증액하였다. 셋째의 광정은 파괴 활동의 금지이다. 반공에 대한 제2법을 서둘렀고 계엄령은 존속하게 하였다. 라디오 방송의 완전 통제 그리고 모든 신문 기타 통신에 대하여서도 검열제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정책을 추진한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공화제로의 제1보를 내디딘 혁명정부는 마침내 불가피한 제 난관과 대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 첫째가 말하자면 사회 반동 원리에서 온 민중의 자유 추구이다. 그러나 그러한 이상은 혁명 과업의 수행에 이로울 것이 없는 것이다. 그리하여 혁명정부는 나기부로 하여금 수상에 취임케 하고 혁명위원회가
향후 3년간 정권을 장악할 것을 선언하는 동시에 일체의 정당, 사회단체를 해산하고 여기에 수반되는 모든 반국가적, 반사회적, 반민중적인 운동을 억제하여 마침내 국민 조직으로서 해방전선을 발족시키기에 이르렀다. 여기에 이 해방전선의 성격과 그 정책을 잠시 살펴보기로 하자. 해방전선의 그 정책 1. 이집트에서의 왜군 무조건 완전 철퇴 2. 수단의 자치 3. 신헌법의 제정 4. 사회보장제도의 확립 5. 부의 공정한 분배 인적, 물적 자원의 완전 이용 신자본의 대량 투입을 촉진시키는 경제제도 6.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 인권의 보장과 그 정치제도 7. 사회적 의무감을 기저로 한 교육제도 8. 전 아랍 제국과의 우호 증진 9. 아랍연맹 강화와 지역협정 10. 전 우호국과의 친선 11. 국연 헌장의 준수 해방전선의 슬로건 성격 이것은 앞서도 말한 바 있듯이 단결, 규율, 노동이다. 이 해방전선 이후 나기부 집권 9개월간의 혁명위원회가 크게 주력한 것은 토지개혁 그리고 전 반면에서 민족자본의 육성을 기반으로 한 경제시책이다. 이와 병행하여 1953년 2월에는 이집트, 수단 협정을 체결하여 3년의 과도기를 거친 후에는 자치토록 하는 동시에 이때까지 명목상으로 지속되어 온 군주 제도를 1953년 6월 18일을 기하여 완전한 공화국체로 창건하게 하였다. 나기부, 나세르 병립기 혁명위원회는 이와 같이 완전한 공화체제의 실시를 통하여 정부의 개조를 단행하고 나기부의 수상 겸 대통령 하에 혁명위원회의 실권자인 나세르가 부수상 겸 내무상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후진 국가의 개혁 과정에 있어 고질적인 부작용은 여기에서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완전 공화제의 실시는 반동적으로 반정부적인 공산주의적, 사회적인 일대 민중운동을 수반하여 왔다. 이대로 둔다면 혁명은 완전히 유산이 된다. 혁명위원회는 여기에 강경한 조치로 임하였다. 비상특별혁명재판소의 설치가 그것이다. 이 기관은 학생, 농민, 사회, 노동, 반혁명 음모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물론 언론, 출판, 집회까지도 완전히 금지하게 하였다. 이러는 동안 정부는 총 역량을 경제 건설에 주력하였다. 유명한 아스완 하이댐의 실현이 이때에 비롯된다. 이 같은 혁명위원회의 정력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나기부와 나세르의 간격은 자꾸만 벌어져 갔다. 나기부는 형식상의 최고 권력자에서 실질상의 권력 장악을 요구하여 혁명위원회와 맞서게 된 것이다. 여기에 군정의 계속과 혁명의 적극적인 과업 달성을 요청하는 해방전선, 군부, 민간과 구왕당파, 구정객과의 연결을 기도하는 나기부파 간에는 연일 사태가 악화되어 갔다. 1954년 4월 혁명위원회는 나기부를 추방하고 나세르를 수상에 추대하여 8명의 혁명위원회에 입각함으로써 정부를 장악하기에 이르렀다. 나세르 정부는 그동안의 정당 결성 자유권을 취소하는 일방 전 국왕 치하 10년간을 관직에 있었던 정당 간부 직원을 숙청하였고 동 10월 하순에 있었던 나세르 저격 사건을 계기로 하여 나기부를 체포하여 연금함으로써 나세르는 명실공히 혁명위원회 의장, 대통령 권한대행 겸 수상직에 올랐다. 나세르의 등장 공화제 이집트의 실권자가 된 나세르는 그동안 여러가지 제약으로 완화하여 오던 자신의 소신을 그때부터 발휘하게 되었다. 이것이 말하는 나세르 혁명 6개 원칙이다. 즉 1. 식민주의와 그 동주자에 대한 제재 2. 봉건주의 폐지 3. 정치에 대한 금력 지배의 종식 4. 강력한 국민군의 창설 5.
사회 정의의 보장. 6. 건전한 민주적 생활의 확립. 이리하여 기간 성격이 모호하였던 이집트의 혁명 노선은 점차 그 윤곽을 드러내게 되었다. 첫째, 그의 중립 노선이 그것이다. 1955년 7월의 나세르, 네헤루, 수카노르 회담, 동 12월의 나세르, 티토 회담, 그리고 그의 반등 회의 참석 등에서 언제나 그는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둘째, 이스라엘 문제를 계기로 하여 전 아랍 세계의 단결 촉진이다. 그리고 끝으로 1956년 6월 13일 실현을 보게 된 수에즈 운하의 영국군 철퇴로서 이집트의 수건을 성취시켰다는 점이다. 나세르는 1956년 6월 23일에 신헌법을 국민투표에 붙이게 하였는데 여기서 그는 투표율 99% 중 지지율 98.8%란 승리를 거두었고 혁명위원회가 공천한 대통령에는 99.9%란 지지를 받아 정식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우리들은 자본주의도 공산주의도 아니다. 단지 우리는 우리의 사회를 형성 중에 있을 뿐이다. 나세르는 이렇게 선언하였다. 그는 지금 세계 최대의 댐이자 이집트 공업화의 중심 동력원이 되고 전 경작지의 사마를 증가한다는 장대무비한 아스완 하이댐 공사에 여념이 없다. 또한 1960년부터 시작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약 37,500만 이집트 파운드를 투입하여 연간 13,700만 이집트 파운드의 소득 증가를 기하려고 총력을 다하고 있다. 그는 또한 민족 경제의 재건을 돕는 인사라면 누구든지 이집트의 친구가 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동서 양방을 마음대로 다루고 아랍과 아프리카 정점에 앉아 제3의 세계 건설이란 내일을 향하여 손짓하고 있다. 수천 년 내의 봉건 아성을 무너뜨리고 생기충이라는 현대 이집트를 건설하려는 나세르의 자세와 투지, 동서의 강대 세력 그 한복판에 서서 실리 외교를 추진하여 제3의 세계를 외치면서 세계 균형을 조정하고 나서려는 그의 철학은 확실히 약자가 창조하여가는 현실의 기적이 될 것으로 이는 우리의 관심을 모아 마땅하리라 믿는 바이다. 이 중근동과 중남미의 혁명 사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읽겠습니다. 벌써 1시간이 지났네요. 네,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햇빛이 들어오고 있어서 너무 따갑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